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드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와 통계가 일본 정부에서 제대로 발표하지 않아서 지금 있는 시중에 떠도는 자료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과 일본 국내에서 어떤 반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전체적으로 원전 사고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제 공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한국이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중국 원전도 우리한테 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 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과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제가 컨셉에서 말씀드리는 폭탄인가 불발탄인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컨셉을 추적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와 통계가 일본 정부로부터 공개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 통계에 입각해서 새로운 유튜브를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지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사고였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거의 사망자, 실종자,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포함하면 2만 명이 희생을 당했죠. 그리고 이재민이 5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일본 지역에서 완전히 산업 체계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 체계 및 동일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높은 데로 이사를 시키고 모든 촌락 구조를 개편하는데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런 복구 단계고,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부수적인 원전 사고 문제로 크나큰 앞으로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에 있었는데, 이때 후쿠시마 원전 제1원전에는 6개의 원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폭발을 했고, 5호기, 6호기는 높은 지대가 높은 데 있어서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두 가지 큰 일본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는 지금 원자로 내에 있는 핵 연료를 어떻게 무사히 추출을 해내느냐, 그러니까 원자로 내의 문제. 또 하나는 원자로 밖의 문제입니다. 원자로 밖의 문제는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해서 그 냉각수가 방사선에 당연히 오염이 됩니다. 지금 원자로 내가 전부 다 방사선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냉각수로 들어간 물이 다시 오염수로 나오는데, 이 오염수가 지금 하루에 거의 100톤 정도가 오염수가 생산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해놨는데 이 저장 탱크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 탱크를 비워야 됩니다. 이 비우는 과정에서 과연 방류를 해야 될 거냐, 수증기로 증기 상태로 없애야 되느냐, 아니면 지하에 매설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 문제가 있는데, 이 오염수 문제, 그러니까 크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원전 내에 핵 연료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오염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수십 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상태하고 제2원전 상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지금 각각 폭발을 했는데, 1호기부터 3호기는 핵 연료를 지금 추출하지 못해내고 있습니다.
4호기만 거기서 핵 연료를 추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4호기는 지금 안전한 상태고 1호기, 2호기, 3호기는 핵 연료를 추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냉각수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 3호기가 약 5% 정도 핵 연료를 추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고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어떻게 지금 사고를 수습할 예정이냐면은 1호기부터 6호기를 전부 지금 폐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냉각 작업과 연료 이송을 지금 사고 수습의 첫 단계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핵 연료 처리 문제, 그러니까 원자로 내에 있는 문제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오염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핵 연료 처리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로 내에 핵 연료 사용 후, 그러니까 사용을 이미 한 핵 연료가 남아 있는데, 그 핵 연료가 2011년 3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송전탑이 무너졌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 원전 발전소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의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전부 다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죠. 그런데 30분 내지 40분 후에 쓰나미가 이번에는 왔습니다. 그 쓰나미가 지금까지는 통상 일본 동북부 지역의 최고 쓰나미가 지금까지는 10m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10m까지는 원전사고 앞에다가 방벽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나미는 15m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15m 쓰나미로 인해서 비상발전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를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원전 사고 났을 때 헬리콥터가 바닷물을 퍼가지고 직접 이 원자로 폭발된 원자로 위에서 바닷물을 공급 주입시키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로 인한 냉각수 공급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퍼 올려서 헬리콥터로 인공적으로 원자로 위에다 주입을 해서 냉각 효과를 얻자는 거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로 지금 원자로 내에 1호기부터 4호기 내에는 사용 후 핵 연료가 그대로 거기에 지금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10년이 지나도 지금 과학 발전이 지금 미진해서 10년이 지나도 이 핵 연료가 거기에서 핵 연료가 3000도의 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 3000도 열로 인해서 그 근방에 원자로 모든 부속품을 녹아내려서 핵 연료와 같이 짬뽕이 돼서 그게 코륨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코륨 물질은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수백 년 가야 이걸 열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어도 100년 이상은 계속 이 원자로에 냉각수를 부어서 다시 냉각수가 오염이 돼서 오염수가 나오고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과학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이 냉각수 처리가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0년 이상은 이런 처리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이 누출되죠.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폭발하는 과정에, 그때는 이제 수소가 폭발했는데 이 폭발하는 과정에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된 거는 그때 사고 당시에 방사능이 누출된 거고, 문제는 오염수입니다. 이 원자로 안에 있는 핵 연료가 계속 방사선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걸 핵 연료를 냉각수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 냉각수의 처리 문제가 방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이 오염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하루에 100톤 정도의 오염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온 오염수가 이미 약
120톤 정도, 120톤 정도가 후쿠시마 원전 그 주위에 지금 저장 탱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를 새로운 국면에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후쿠시마 원전 근방에 저장 탱크를 지금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근방 전부 다 저장 탱크를 다 해서 지금 현재 저장 탱크가 약 980개 정도 저장 탱크를 만들었는데 거의 850개 정도의 저장 탱크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되면 이걸 방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저장 탱크에 오염수를 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오염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농도 오염수가 있고 하나는 저농도 오염수가 있습니다. 고농도 오염수는 15,000톤 규모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부피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피상 문제가 되는 저농도 오염수가 지금 약 125만 톤 정도,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이 지하수와 빗물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그게 다시 오염수를 또 재생산을 한다는 거죠. 이 원전 사고 지역이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일본의 태풍, 홍수가 자주 나다 보니까 자꾸 기존 방사성 오염되어 있는 물이 지하수로 돼서 다시 지하수가 그 원전 사고 지역에 나와서 그게 다시 오염수가 되는 이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당국에서는 도쿄전력 당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냐면은 그 근방 땅을 아주 높여가지고 빗물이 못 들어가게 동토벽을 지금 구성을 해서 흙을 아주 높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태풍이 오고 또 지난번 2019년에 하기비스 같은 큰 태풍이 와서 그게 무너져서 다시 그게 유실되고 그런 과정이 지금 자연재해가 계속 되는 거죠. 공교롭게 지진이 일어나면 자꾸 지금 동북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순조로운 수습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넣기 전에 어떤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냐면은 이 오염수를 일단 농도를 낮춥니다. 62개의 방사능 물질은 일단 걸러서 저농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트리튬이라고 해서 삼중수소라는 방사의 일종인데 이거는 너무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희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62개 방사능 종류를 저농도로 해가지고 지금 저장 탱크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오염수의 오염 상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농도 한 15,000톤, 저농도 저장 탱크에 많은 양을 가둬놨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은 하루에 100톤 정도를 계속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염수에서 방사능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일본 정부에서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가장 첨단 과학으로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어서 이 하루에 저장하는 양이 지금까지는 100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더 많은 500톤씩 저장하다가 지금은 100톤, 또 앞으로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더 적게 저장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루에 100톤 정도를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 문제입니다.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태평양상에다가 방류를 시키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땅에다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125만 톤의 오염수를 땅에다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해양 방류보다도 가격이 200배가 더 많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기로 날려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3마일 원전 사고 났을 때 이 전기로 날려보냈죠. 그때는 원전 사고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전기로 날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 분해로 해서 산소 수소로 갈라서 나누는 방법. 또 하나는
오염수에다가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모르타르화 시켜가지고 땅에다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방류 때가 가장 편하고 또 그게 경비가 가장 적게 들고, 그 오염수 자체를 땅에 묻는 방법은 약 200배의 예산이 들고, 또 그 오염수를 모르타르화 시켜서 시멘트와 모래로 섞어서 땅에 묻는 방법도 약 방류 때보다 100배 정도의 지금 경비가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이 방류를, 태평양에 방류를 하면은 그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단 북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러시아 쪽으로 가서 그게 북태평양 해류로 갔다가 다시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거쳐 일부는 중남미로 가고 대부분이 또 적도에서 북적도 해류를 타고 다시 일본 쪽으로 와서 일본 반도를 태평양 해안 쪽으로 쭉 돌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지류가 한국 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 사이를 지금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류가 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해류를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일본은 지금까지 오염수 정화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의 과학으로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원전 선진국이죠. 보통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원전 선진국으로 자랑을 했죠. 그 과학을 총동원해서 지금 오염수 정화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 방침이 어떻게 바꿔졌냐면은 2018년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결과 방류가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2019년에는 환경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방류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일단 암시를 했고, 그리고 2020년에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에서 방류와 증기 배출이 가장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스가 총리도 2020년에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거다. 거기까지 지금 일본 정부가 방침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아마 방류로 거의 방침이 굳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냐? 당연히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반발이 일어났죠. 어민들 특히. 그래서 이 어민들은 석유 비축할 때 10만 톤급 대형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하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전력에서는 만약에 그 저장 탱크를, 그렇게 큰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저장 탱크가 손실이 나면은 오염수가 일시에 대량으로 방출돼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또 나름대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주민들 반발뿐만 아니고 일본 전국적으로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이 경제산업성에서는 공모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계속 확실한 결론을 안 낳은 상태지만 거의 내부적으로는 방류가 거의 결정된 상태죠. 시민단체에서는 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저장 탱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하나는 모르타르로 이렇게 고체화시켜서 그걸 땅속에 비용이 들더라도 땅속에 묻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일단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 지류가 또 러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에 멕시코로 가서 일부 중남미, 그리고 다시 그게 북적도 해류를 통해서 필리핀, 대만, 그리고 한국으로. 한국은 아마 오는 게 1년 내지 5년 정도 걸릴 거고, 나머지 이 국가들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빨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류상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일본 국내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특징이 뭐고, 그리고 국제 공조에서 어떤 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또 더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중국의 원전. 중국 원전은 지금 현재 3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 되면 중국 원전이 세계 1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탄인가 불발탄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제안을 여러분들하고 깊이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